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주로 강원과 경기도의 접경 지역입니다. 앞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을 드나들고 건물도 짓고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벌써부터 투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제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적립한 지 10년 넘은 항공 마일리지가 내년부터 소멸됩니다. 이를 앞두고 마일리지 활용 대책이 나왔는데 마일리지 좌석 예매가 좀 더 수월해지고 식당이나 영화관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 가격에 비해서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차감되는 꼴이라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다음 달 제주에서 문을 엽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등 4개 과로 한정이 됐는데요. 기대감과 함께 반발도 여전합니다. 찬반 논란과 기존 병원과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정이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최전방 지역에 개발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파주의 이 부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입니다. 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민심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이 저희들도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파트도 지금 현재 거의 정체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장사가 조금 좀 불경기인데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죠.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 역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파주는 제일 문제가 그거였거든. 분양비 받는 게. 분양비 받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거든. 또 한번 들어가가지고 또 보안 내리고 뭐하고 하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당정이 이번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과 가까운 군사지역 일대 3억 3,7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인 지역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군사보호구역은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키로 해 지역개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이른바 전방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가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972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 지역 상당수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죠. 위성사진으로 해제된 지역을 한번 내려다보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일대, 이른바 최전방 지역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제되는 3억 3,600여 제곱미터는 이 96%가 최전방 지역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땅이 해제되는 곳이 바로 대표적인 군사지역인 강원도 화천입니다. 이번 조치로 2억 제곱미터 가까운 땅이 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 동두천 역시 군부대가 밀집한 도시인데 1,400여만 제곱미터가 해제되면서 보호구역으로 묶인 땅이 시 전체의 10%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특히 많았던 곳인데 이번 조치로 2,400여만 제곱미터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풀려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어떻길래 해제 소식에 이렇게 여론이 들썩거리는 걸까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안흥동이라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흥동 일대는 현재 일부 주택과 요양원을 제외하면 산으로 둘러싸인 녹지입니다. 인접해 있는 동두천동, 소요동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곳이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상인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개발을 막아왔던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제가 되면 모두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오늘 그 보호구역 해제되는 지역을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다녀온 곳은 경기도 파주 야동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예. 제가 만나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대부분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주민이나 상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동산들도 찾아가 봤는데요. 이들은 개발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를 걸었습니다. 군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던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네, 가까운 예로 올해 7월에 그 강원도 고성 아야진 일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최근에 해제된 토지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땅값도 13%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런데 유 기자, 모든 곳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근 지역과의 교통 문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등 여러 제반 요건을 따져봐야 하고요. 예.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다른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고성 지역은 개발 이제 제한이 풀리고 나서 반년도 안 돼서 10% 이상 집값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네. 규제가 풀렸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를 악용해서 일부 사기성 개발 프로젝트들이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예. 토지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또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고 발표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도로나 교통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되면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통 끝에 최종 협상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역 노동계가 단체 협약 유예 조항에 반발하면서 최종 의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형입니다. 네, 최종 협상안이 수정 의결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을 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해온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은 의결에서 뺐습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부시장은 최종 협약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이 현대차로 넘어간 거군요. 네, 방금 전 현대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광주시 제안,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내일 예정했던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 조인식이 열릴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현대차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현대차는 광주시 제안,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내일 예정했던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 조인식이 열릴지도 불투명해집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의결은 의결인데 수정 의결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지 또 내일로 예정된 협약 시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의결은 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노조가 임단협 유예에 대해 반발하면서 결국 광주시가 또 노조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광주시와 오늘 밤 늦게라도 최종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이 잘 되어야 내일 투자협상 조인식이 성사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로는 현대차 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가 35만 대 생산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크게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진동 끝에 노조 측이 참석한 회의가 오후에 열렸는데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현대차와 광주시가 잠정 의결했던 합의사항 중 임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노사민정회의는 대안으로 3개 안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1개안을 현대차에서 수용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쟁점이었던 주 44시간의 연봉 3,500만 원 등은 원만하게 의결됐습니다. 지금 현대차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아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다만 현대차는 줄곧 임단협 유예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다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잠정 협의를 마쳤고 다시 협의할 계획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일 경우 협약 조인식은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사 기대감이 좀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 보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전제로 벌써 다른 지역으로 확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산이라든가 울산, 창원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특위를 만들고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이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예. 애초에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 조항을 넣었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없앴다가 다시 35만 대 달성까지로 바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만큼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밤이 이제 고비가 돼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계 일부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와의 오늘 협상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노사협력 모델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사라집니다. 이를 앞두고 각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고 사용처도 넓히는 등 서비스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소비자 불안은 불만은 여전합니다. 강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10년 유효기간이 적용된 건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는 2008년 10월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뒤 없어지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사용할 곳도 많지 않았는데 무조건 사라진다니 불만입니다. 품목들도 사실 많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품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항공사들은 내년부터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석 예약을 취소할 때도 석 달 전에는 마일리지 차감 페널티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5,000마일 이하는 커피나 외식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용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연동된 마일리지의 경우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1마일당 20원입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치킨 상품권 하나를 사는데 2,400마일이니까 현금으로 환산하면 치킨 한 마리가 4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화 예매권 한 장은 1,300마일리지, 26,000원이고 비행기 모형은 34,000마일리지, 자그마치 68만 원이나 됩니다. 소진처를 통해서 이게 소진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 항공 마일리지에 준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약 확률도 커지고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논란 끝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다음 달 제주에서 문을 엽니다.
기존 병원과 어떻게 다른 건지,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영리병원이 어떤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정부 지자체라든지 의사, 이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이제 세우고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모여서 영리 법인을 세우고 병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윤을 남겨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사실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이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됩니다. 이 법적으로 국내에선 이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법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이 녹지국제병원 네. 개설을 승인했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요? 일단 그 외국인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진료 과목도 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예. 이 서귀포에 있는 이 병원은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78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이미 13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 채용도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놓고 이 공론조사위원회가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허가하지 말라라고 이 원지사에게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지사는 이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황 기자, 그동안에 사실 사회적 논란도 많았잖아요.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일단 그 의료산업 경쟁력이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자본, 즉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료 인력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또 일자리 창출과 이 해외 환자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병원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선택권이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제 하나둘씩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면서 의료 양극화가 표면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그 높은 연봉을 주고 실력이 좋은 그런 우수한 의사들을 싹쓸이할 수 있고요.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 의료 장비를 먼저 갖추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병원들의 이 서비스 질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영리병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투자 목적의 병원이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근처에 있는 병원들도 의료비를 그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그런 투자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녹지병원회 같은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현 정부가 좀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당장 다른 병원이 곧바로 문을 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동안 매년 5% 수준으로 인상되던 게 2, 3%대로 낮아지는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른바 묻지마식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간 최대 3% 정도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은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매년 5%를 무조건 인상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32평 기준으로 46만 2천 원에 들어왔는데 매년 5% 10년 동안 누적으로 해갖고 163%여서 지금은 현재 113만 2,600원 내고 있어요, 월 임대료가. 내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주변 시세 대신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상하수도비 등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번도 3%를 넘긴 경우가 없었습니다. 각 지자체장은 이처럼 주거비 물가지수를 적용해 해당 시도에 맞는 증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현재와 같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5곳에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 회장은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과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사한 직원을 앞에 세워놓고 폭언과 협박도 모자라 뺨까지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 회장의 갑질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달간 양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5곳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같은 업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퇴사자에 대해선 부정적인 언급을 일삼아 해당 직원은 재취업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차 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줘야 되는 수당을 주지 않은 그 건들이 있었고요. 그 총액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을 상대로 신체 접촉이 뒤따른 성희롱을 했으며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생마늘을 통째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1억 8천여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핫팩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또 어르신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가 편리한 겨울철 온열용품 핫팩입니다.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쉽게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방심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관련 사례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는데 10건 중 9건은 화상입니다. 2도에서 3도 화상이 대부분입니다. 저온 화상이라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핫팩은 발열 이후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다가 10시간이 되면 최고 70도까지 올라갑니다. 10시간 동안 감각이 무뎌지면 저온 화상을 입는 겁니다. 치료에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서 추운 데서 사용할 때는 그래도 좀 온도 때문에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피부에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거나 침관에 넣고 취침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온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용 주의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를 조사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어린이 전용 핫팩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전 연령층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소외계층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힘겨운 겨울나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만큼 기부와 봉사활동도 늘어납니다. 국내 한 식품기업은 매년 식료품 나눔 행사를 열어서 온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추장부터 각종 조미료와 식재료, 파스타 소스까지 27가지 다양한 식료품이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250여 명 자원봉사자들 얼굴에는 행복을 나누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식품에서 빼놓을 수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포장이 완료된 상자들은 곧바로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됩니다. 라면이나 쌀 대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를 위한 관심과 지원에 받는 이도 만족합니다. 식생활 하려면 다 모든 게 필요하지요. 보고 내가 해 먹어야 마음이 편하지. 누가 주고 해다 주는 거. 국내 한 식품기업이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그렇듯 올해도 횟수에 맞춰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2018개의 청정원 나눔 세트가 전국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명의 가족들이 작은 행복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겨울나기를 시작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공급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의 평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성북구 정릉동을 시작으로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 전용 예약 택시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택시 운송 가맹 사업을 인가하고 이 같은 운송 가맹 서비스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고 블루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즉시 배차콜을 제공하고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로 여성 운전자가 운전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동안 5도에 머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전남과 경남, 경북 동해안에 낮까지 5에서 10mm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고 낮 동안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는 5에서 10mm, 눈으로는 1c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1도, 광주, 전주 7도로 비교적 기온이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